마음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몸에도 그 변화가 반영될까?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앨런 랭어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1979년 이 연구를 위해 저자는 지역신문과 전단에 이런 광고를 내보냈죠. 광고의 내용은 무료한 일상을 탈출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자는 것이었으며 총 기간은 6박 7일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해당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했고 모든 경비는 무료로 진행됐죠. 면접을 거쳐 선발된 사람들은 당연히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 검버섯으로 가득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노인들은 앨런 랭어 교수 연구진이 1959년도로 거의 완벽하게 꾸며낸 시골 외딴 수도원에서 약 일주일을 보내게 된 거죠. 이들에게 부여된 규칙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20년 전인 1959년이 마치 지금, 즉 현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 본인의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는 거죠.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해야 하고요. 매일 밤 1959년에 개봉한 영화와 뉴스 등이 실제로 TV에서 방송됐습니다. 노인들의 반응은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 재밌겠네. 이렇게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있죠.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20년 전인 1959년에 실제로 그렇게 직접 했을 테니까요. 여기에는 다소 반감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퇴소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참가 노인들은 느릿느릿 걸음을 떼면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도와가면서 빨래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노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에도 슬슬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걸로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1959년 야구 잡지를 보며 2년 전인 1957년에 다저스가 브루클린에서 LA로 옮겼잖아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하고요. 1959년 개봉작 마릴린 먼로 주연의 뜨거운 것이 좋아를 보면서 올해 영화 중 단연 최고야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후 이 참가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대부분 좋은 의미로 체중이 평균 1.5kg 늘어났으며 악력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수많은 측정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더 젊어졌다. 실험군은 관절 유연성과 손가락 길이, 손 놀림이 월등히 나아졌다.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도 좋아졌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참가자들의 외모가 연구 이전보다 이후에 2살 이상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향상된 거죠. 이 연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노화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한 저자 자신의 견해까지 바꾸어 놓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저자는 이를 책에서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노인의 수행 능력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그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는 대신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미국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이 성인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등을 추적 분석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창의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이 실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을 쓴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는 80대에 법정에 선 일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면서 재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소포클레스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작업 중이던 연극의 대본을 법정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하죠. 대본의 정체는요, 폴로노스의 오이디푸스로 후대의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과 함께 위대한 연극으로 꼽히는 걸작이 된 작품입니다. 그는 이것이 치매에 걸린 사람의 작품처럼 보이느냐고 반문을 했죠. 그리고 결국 소송에서 소포클레스가 이겼다고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마지막 저서이자 최고의 저서가 된 새로운 두 과학을 70대에 썼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즐겨본 영화들 매드맥스 4의 조지 밀러 감독, 마션의 리들리 스콧 감독, 이 두 감독도 흥행에 성공했을 때 70대였습니다. 이 말은 곧 노년으로 갈수록 창의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자 편견이란 이야기가 되죠. 우리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시력이 감퇴하기 시작한다고 믿는다. 실제 연구 결과 시력 손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 같은 확률을 아무 생각 없이 절대적인 사실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 글자 읽기에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대부분 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경을 써서 나빠진 시력에 적응한다. 저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시력도 감퇴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늙어감의 현상 중 하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력 손실은 나이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하는데요. 특히 글자 읽기에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대부분 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경을 써서 나빠진 시력에 적응한다.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 괜히 안경 쓴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만약 만성적으로 나빠지리라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력이 나빠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바로 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는 시력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시력 검사표는 상단에 큰 글자가 있고 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차츰 글자가 작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력 검사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시되므로 의도하지 않게 어느 시점에서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표를 뒤바꿔 가장 작은 글자가 상단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시력 검사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큰 글씨에서 작은 글씨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 보이는 그 지점이 곧 우리의 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흥미롭게도 검사표를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보여요. 이걸 외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 시점에서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한 결과 참가자들은 기존 방식이 아닌 반대로 위아래가 뒤집힌 모양으로 설계된 시력표를 사용해서 검사를 받을 때 시력이 더 좋게 나옵니다. 이전에는 읽지 못하던 줄에 글자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참가자들은요, 재미있게도 자기가 일반적인 시력표를 통해서 더 잘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죠. 왜일까요?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친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친숙한 거를 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실험의 결과인 시력이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의 숨은 의미는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왜 그럼 시력 검사표를 거꾸로 놓지 않나요? 시력이 더 잘 나올 텐데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결국 점점 못하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능력과 수준의 검사가 바로 이렇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언젠가는 되는구나, 이 지점을 찾는 그 반대 방향의 긍정적인 순간을 발견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설계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엘렌 랭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도 나이 든 성인들은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경험을 육체적인 쇠락의 증거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점화 효과라는 것에 매우 취약해지죠. 자, 여러분과 간단한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유심히 봐주세요.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저 빈칸을 사라고 쓰셔서 주사라는 단어로 완성하지 않으셨나요? 주사라는 단어로 완성하지 않으셨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건 점화 효과 때문입니다. 점화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생각들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자극되면서 일어난다. 성냥을 일렬로 세워서 불을 붙인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옆으로 점화되겠죠. 쉽게 말해서 먼저 본 정보에 의해 떠올려진 개념으로 인해 이후에 접한 정보를 해석할 때 강하게 영향받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점화작용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간호사라는 단어를 보았기 때문에 주식, 주먹 이런 단어가 아닌 간호사와 연관된 단어 주사가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재밌게도 점화 효과는 광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는 뉴스 후에 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는 보통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부정적인 일을 많이 보도하는 편이라 프로그램이 끝나면 시청자들은 다소 진지하거나 매우 심각한 심리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코카콜라 광고를 본다면 상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꼴이라 뉴스 후에 나오는 광고는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점화 효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부정적인 잠재 효과를 훌륭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존 바그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대상자들은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실험군에게는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낱말들로 이루어진 문제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글자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했다. 대조군은 나이와 관련되지 않은 중립적인 낱말로 이루어진 글자 수수께끼를 풀었다. 예를 들면 건망증이 있는 이란 글자 순서를 뒤섞은 낱말 망이 증거는 잇 같은 걸 주고 제대로 된 글자를 만들어 보라 한 겁니다.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때 연구원들은 참가자들이 집에 가기 위해 문을 나서자 그때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짧은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노년에 대한 사전 자극을 내포한 글자 수수께끼에 참여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까지 좀 더 천천히 걷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어가 노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걷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전 자극은 종종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면서 우리는 너무도 빈번히 그러한 기대치에 무심코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아이고 허리 아프네, 나이 들었나 봐 이런 식의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사전작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빨리 늙어가게 만듭니다. 결국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점화시킨 셈이죠. 그 부정적인 말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말은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됐어. 어차피 해도 안 될걸. 이 말의 뜻을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상의 경험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배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이미 배운 것은 대부분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쪽에서 옳은 것이 저쪽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잘 보면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꼭 진리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걸 봤는데 안 됐어. 어차피 해도 안 될 걸.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이걸 해봤는데 왜 안 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해 얘기는 해주는데 자기 요인이 들어가지 않고 외부 요인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사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분들도 최악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요양원에 상담을 맡았을 때 상반신이 마비된 할머니와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 손으로 코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를 풀고 싶은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그 사실이 수치스러웠다는 거죠. 이에 저자는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옆구리에서 코 쪽으로 팔을 30cm만 옮겨보라고 요구한 거죠. 보통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안 되는데 왜 시키는 건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자의 요구대로 30cm를 한 번에 움직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거리를 줄여나갔습니다. 노력의 빛을 발하자 할머니는 약간의 움직임을 얻어냈고 이후 수많은 작업과 여러 단계를 거쳐 할머니는 손수 코를 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긍정의 생각이 마비된 몸을 이겨낸 거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가진다고 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성격과 노화, 수명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적 요인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올리비 슈나벨 같은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잘 해야 하는 건 무언가 대비를 하게 만드는 습관이라고 슈나벨은 얘기하죠. 저는 예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연 하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의 여동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을 보낸 거예요. 연말에 각종 시상식을 TV로 열심히 보는 여동생에게 오빠가 뭘 그렇게 시상식을 열심히 봐? 라고 물었대요. 우리 회사 다음 주에 송년회 있잖아. 송년회 하면 우수사원 시상식이 있는데 내가 탈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수상소감 연습하려고. 그런데 그 오빠가 이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해했답니다. 왜냐고요? 그 동생이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다른 경우에도 늘 그렇더라는 겁니다. 남자친구도 없는데 커플 아이템을 그렇게 본답니다. 다음 주에 소개팅 하는데 잘 돼서 남자친구 생길지도 모르잖아. 미리 받아야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혹시 이 여동생을 너무 오버하는 스타일이라고, 너무 앞서가는 친구라고 그렇게 비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성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관과 대비를 결합시켜 확신하게 만들어내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상을 타지 못해도 다음 주 소개팅에서 남자친구를 만들지 못해도 이 여동생은 결국 그런 좋은 미래에 대해 대비했기에 남는 것이 있죠. 소감을 말하는 법, 커플 아이템에 대한 트렌드. 이를 우리는 그리고 지혜로운 낙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위험에만 대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죠.